가지고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돈과의 관계? 건강 관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무슨 관계입니까? 자녀 관계, 자식이면 이게 부부가 그냥 모든 것을 희생하고 기러기 가족이라는 신조가 생길 정도로 정말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우리 한국의 가정이 이런 사회적인 현상까지 만들었을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한국의 이러한 교육열을 오바마 대통령이 몇 번씩이나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좀 본받으라, 학교 개혁을 위해서. 한국 부모들은 이렇게 교육에 힘을 쏟는다라고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그 가정은 부부,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맡긴 자녀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자녀들이 상전이 돼가지고 반찬도 아이들 먹는 반찬, 취미도 집 분위기도 시험 때가 다가오면 집 분위기가 완전 도서관 분위기가 돼야 되고,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 건강한 가정이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건강한 부부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먼저 깨지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고, 남편 아내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기 때문에 남편들이 일반적으로 일이나 사회생활에 몰두하게 되는 동기가 물론 성취욕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부부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또 그 공허함을, 그 열정을, 그 마음을 일로 보상을 받고 사회생활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요, 퇴근하고 집에 안 들어가요. 한국처럼 이렇게 유흥 문화가 이렇게 발달이 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동남아도 다녀봤지만요, 동남아는요, 해가 지면 그냥 온 동네가 깜깜해요. 전기도 없고 유흥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서 일찍 자거든요. 미국도 10여 년 살아봤지만 퇴근하고 이렇게 뒤풀이 1차, 2차 이런 음주 유흥 문화가 없어요. 퇴근하면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외국 사람들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남편들은 퇴근하면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밥 먹자 그러고 술 먹자 그러고 노래방 가자 그러고.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깨어진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하냐 하면 자녀들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사는 거고, 이 남편은 돈 벌어다 주던 사람이고, 이제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내 자식들은 이렇게 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게 올인. 요즘에 그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헬리콥터 맘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헬리콥터 맘이 뭐냐면 자녀들 위에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자녀들 주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오늘 뭐 공부했고, 뭘 점심에 뭘 먹었고, 학교 급식이 조금이라도 나쁘다 그러면 학교 쳐들어가 가지고 내 자식을 왜 이런 걸 먹이냐 그러고, 선생님이 조금 야단쳤다 그러면 찾아가 가지고 아니 어디다 대고 헬리콥터만. 왜 그런지 아세요?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요? 마음 둘 곳이 자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자, 자녀도 보니까 별로 기대할 만한 게 없고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향하냐 하면요, 취미생활, 친구 만나는 거, 쇼핑 뭐 이런 거에 올인합니다. 왜요? 집에 있기 싫으니까. 남편 일주일 내내 밥 해주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제 주말이나 어떤 친구들 만났을 때 이 회포를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 향락이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의 그 시발점은요, 가정의 역할을 못하니까 가정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와 방황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부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부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알아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알아야 되는데, 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그 모습을 파도와 비치볼 있죠. 바닷가에서 왜 바람 넣어가지고 공놀이하는 그 비치볼로 비유를 하면요, 파도를 남편으로 비유를 하고 이 비치볼을 아내로 비유를 하면, 자, 바닷가에서 재밌게 놀다가 이 비치볼이 바다에 빠졌어요. 바다에 탁 던져졌어요. 자, 그러면 이 비치볼을 바닷가로, 해안가로 이렇게 보내려면 이 파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도가 치면 비치볼은 해안가로 갈까요? 자, 그럴 줄 알고 파도가 세게 칩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에 따라서 이 볼이 쫙 갔다가 또 쫙 오고, 이 파도인 남편 생각하기에 비치볼이 나에게 왔거든요. 자, 이 비치볼을 해안가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 너무 보기에는 가볍고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파도가 쫙 쳐요. 힘있게 쫙 치면 이 비치볼은 해안가로 점점 가질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파도는요, 바닷가에 있는 그 물결은 전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면요, 상하 운동만 해요. 그래서 바닷가에 부표 이런 걸 김건율 집사님 잘 아시죠? 모르세요? 네. 부표 이런 걸 띄워놓으면 이 부표가 떠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왜? 파도가 치면은 우리가 울렁울렁 하면서 이게 떠내려가는 줄 알죠? 파도 쳐서 떠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파도를 치면 이게 파도 칠 때 위로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 그래서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파도 타기 하면 바닷속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고무 튜브 같은 거 있죠, 그걸 딱 들고 파도가 치면은 쭉 올라왔다가 쑥, 뭐 해수욕 가봤어야 얘기가 되지. 이거 뭐 한강 수영장에도 못 가본 분들 같아. 그 파도 타기 재미를 하는 게 쭉 갔다 쭉. 무슨 얘기냐면요, 남자들이 아내에게 뭔가 돈으로 어떤 분위기로 무슨 이벤트로 해가지고, 그래 네가 그래 한번 이거 한번 받아봐라 해가지고 한번 착 치면
처음에는 붕 뜨죠.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그래 여자들은 돈만 갖다 주면 해결돼. 그런데요, 그것으로 여자들의 아내들의 마음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돈 주니까 좋아할 뿐이에요. 그냥 붕 떴다가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정상 위치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여자거든요. 파도에는 떠밀려가는 게 아니고 떠밀려가는 이유는 파도 때문에 떠밀려가는 게 아니라 바람 때문에 떠밀려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또 해류, 바닷물이 흐르기 때문에 떠밀려오는 거지요. 파도가 쳐서 공이 해안으로 밀려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식하고 이 멍청한 남자들은 지 파도의 힘에 의해서 떠밀려간 줄 알고 큰 소리 쳐요. 지까지 게 뭐 삐져봐야 밥 한 번 사주면 되고 옷 한 벌 사주면 되고 뭐 돈 뭐 100만 원 뭐 봉투 던져주면 되지 뭐.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은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요. 받으면 기분이 업됐다가 그 다음날 이틀을 못 가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안 바뀌냐? 이렇게까지 내가 파도를 쳐주는데 당신이 하는 건 뭐가 있냐? 그런 얘기 들어본 분만 아멘.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조금만 하면은 그냥 이런 건 그냥 기분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감정 다 표현하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외식하자 그러고 애들도 그래. 애들도 한번 야단 쳐놓고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 멍청한 남편들이. 그런데 짜장면만 좋아해요. 짜장면 사주는 남편 아빠가 좋은 게 아니라 탕수육, 짬뽕, 짜장이 좋아서 막 먹고 기분이 풀린 거지. 어젯밤에 있었던 그 공중부양했던 그 사건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의 마음은 언제 열리고 언제 나에게 다가오냐?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바람이. 파도가 세게 칠 필요가 없고 바람만 살랑살랑 불어주면 이 공은요 물결 따라서 조금씩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나에게 오고요. 조금 있으면 바닷가에 가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해류가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밀려와 줘야 되거든요. 자, 우리 부부 관계에서의 이 솔솔 부는 바람이 뭘까? 그게 평소의 대화입니다. 대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아내들은 이럴 거예요. 목사님, 평소에 대화보다는 한 방에 선물이 더 좋아요. 나는 내 마음 안 열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옷 한 벌 얻어 입고 다이아 반지 하나 얻는 게 더 나아요. 저 인간은 그냥 기대가 없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정을 회복하려면 아내들도 남편들도 이 대화의 바람을 통해서 마음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화를 어떻게 할까? 참 이게 쉬운 게 아니고요. 특히 가부장적인 생각이 강한 우리 한국 남자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좀 덜 한 것 같아요. 이제 50대 이상에 있는 이런 남자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요즘 이런 자유로운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위계 질서에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냥 정답 맞추기를 했지 뭐 발표하고 뭐 설명하고 뭐 이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암기해가지고 정답을 맞추는 거에 익숙한데, 이게 왜 정답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 이 말을 하는 거를 이게 어려워해요. 말 없이 그냥 내 할 일 하는 이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너는 너 할 일 하고 나는 내가 할 일 하면 되지 뭐 말이 필요하냐. 그리고 옛날 어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남자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말하면 야단을 맞았죠. 오히려 말수가 없고 한마디 두 마디만 턱턱 해야 사람이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가정에 들어와서 연애할 때는 그냥 이 여자 어떻게 내 여자 만들려고 애를 썼다가 그런 말이 있죠. 잡을 고개에는 떡밥을 던지지만 잡아놓은 고개에는 떡밥을 주지 않는다. 이제 결혼을 하니까 집에 와가지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밥도 됐다, 치워라, 불 꺼라. 뭐 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화에도 기술을 우리가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은 뭡니까?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자, 이 대화의 기술을 할 때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이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에도 그렇지만 이 상담 심리학에서 상호 교류 분석 이론이 있습니다. 상호 교류 분석 이론. 이것은 뭐냐?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이 단연간 임상 실험을 해서 이제 발표한 그런 이론인데, 이 이론은 뭐냐? 상호 교류 분석. 자, 사람에게는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첫 번째 자아는 부모, 어른이에요. 어른. 이 부모는 뭔가 보호하고 가르치고 참고 인내하고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성인, 청년, 뭔가 하려고 하고 도전하고 뭔가 일을 벌리려고 하는 이 청년의 자아가 있고, 세 번째는 아동의 자아가 있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과 비슷하게 이 아동은 뭐냐면 돌봄을 받고 싶고 사랑을 강구하고 뭔가 관심을 요구하는 이런 세 가지 자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자, 누구에게는 세 가지 자아가 있는데 이런 자아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됐어요. 자,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자, 어떻게 대화하냐? 상호 교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요, 눈높이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눈높이. 뭐냐면 상대방이 어른의 자아로 대화를 하려고 할 때 그 대화 상대인 뭐 남편이든 아내든 그런 사람은 이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 거기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상호 그 분석에 맞춰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내가 아동의 마음으로 어느 날 이쁜 옷을 하나 사가지고 퇴근하는 남편에게 옷을 입고, 여보, 이 옷 어때? 가다가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 샀어. 옷을 입고 어린애처럼 그 옷을 이렇게 폼 재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남편은 그 말에 대화를 할 때, 자, 남편에게도 어른과 성인과 아동의 자아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 남편은 이 아내에게 어떤 자아로 대화를 해야 될까요? 어떤 자아가 필요합니까? 네, 아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됩니까? 아, 너무 이쁘다. 한번 돌아봐. 한번 펄짝펄짝 뛰어봐.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방에 들어갔다가 방문을 열면서 신데렐라가 나오는 것처럼 한번 해봐. 내가 눈을 딱 감고 있을 테니까 하나 둘 애처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한국의 남편들은요, 아내가 애교를 그렇게 아동틱하게 할 때 한국의 남편들은요, 부모의 마음으로 치아라. 이게 무슨 짓이고 채통 없이, 아니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런 알록달록한 걸 입어. 당신 나이가 50이요 50. 부모가, 어른이 아이를 나무라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아내가 처녀, 신혼, 연애할 때 그런 어떤 성인의 자아로, 여보 오늘 우리 한번 날씨도 후덥지근한데 우리 옛날에 연애하던 그 한강 고수부지 가가지고 산책이나 좀 합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남편은 어떤 자아로 그 대화를 이어가야 될까요? 성인. 뭐 기분이 좋으면 그래 한번 기분 내볼까 할 수도 있고, 또 항상 그 말에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 그런데 어떡하지? 우리 다음에 한번 커피,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가서 한번 커피 한번 먹자. 근데 오늘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바쁘다든지 피곤하다든지 몸이 안 좋다든지, 그런데 언제 한번 옛날에 그 우리 데이트하던데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비록 지금은 못 나가지만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남편은 부모의 자아가 이 솟구쳐가지고 나가면은 커피 마셔야 되고, 커피 마시면은 요즘 커피값 한 잔에 얼만데 집에서 먹지. 회사 퇴근하고 오자마자 그런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뭐 어쩐데. 부모처럼 잔소리를 해대면 아내의 마음은 절대로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건 아내 남편의 상관이 없고요, 부모 자녀의 상관이 없고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기술은 뭐냐?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꼭 오케이 할 필요는 없어요. 거절해도 반찬 투정을 남편이 한다. 반대로 뒤집어서, 그러면 아내가 또 부모의 이 자아가 작동이 돼가지고 여보 당신이 돈 벌어다 준 게 얼만데 얼마를 벌어다 주면서 반찬 투정을 하냐. 한 500만 벌어다 줘봐라. 매일매일 갈비 해줄게. 뭐 이러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남편이 반찬 투정하면 아이처럼 하면 달래야 돼요. 여보 오늘만 요걸 먹고 내일은 내가 소시지 반찬 해줄게. 햄 사다가 구워가지고 할 테니까 오늘은 슈퍼 갈 시간이 없네. 그렇게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의 문제나 어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아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여보 이런 건 어떡하지? 그런데 이 남편은 그날따라 부모의 자아가 아니라 아이의 자아가 돼가지고 괜히 장난치려고 그러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 내버려둬.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우리끼리만 살면 돼. 이러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이 인간
무슨 생각하고 사나? 이런 인간하고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런 관심과 관점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이런 걸 몰랐어요. 저도 아주 전통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는 밥상도 따로 먹었어요. 워낙 귀한 아들이 귀한 집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 누님들은 아들에게 헌신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고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안 그러는 거예요. 이 인간이. 요거 봐라. 그러면서 항상 아버지, 부모님의 관점에서 이거 이러면 안 돼. 자, 일하고 또 목회 또 해야 되니까 얼마나 애도 기르고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힘들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힘들어도 내가 힘든 일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받아만 주면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원래 처음에는 다 어려운 거야. 부모의 자아로 기다려 참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그랬어요.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깨닫고 이제는요, 집사람이 아이같이 굴면 나도 아이, 이런 얘기 참 남사스러운데 저희 집에 뭐 교인들이 안 보니까 우리 장모님만 보시니까 그냥 소꿉장난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해주던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집사람이 어떤 뭐 분위기를 타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그래 가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나눠 먹고. 이게 장모님은 이제 월요일 날 일주일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풀거든요. 집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 장모님이 해지는데 또 나가나? 예, 나갔다 올게요. 그래서 장모님이 우리 집에 카메라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놓고 우리 사는 걸 좀 찍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요즘에 젊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산다고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친구들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저희가 잘 살아서 재밌게 알콩달콩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어른들하고 다르니까,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완벽하게 산다 그게 아니라 옛날 어른들 볼 때, 그리고 장모님 시대에는 남편하고 그렇게 안 살았거든, 그 시대가. 근데 요즘에는 알콩달콩 아침 준비할 때 집사람 뒤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척 가가지고 어깨 손 척 이렇게 하고 잘 돼 가나 뭐 이러고, 후라이 하는데 뭐 잘 돼 가든 못 돼 가든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은 잘 되나 뭐 이러면서 또 집사람이 부르면 예 마님 쇠대요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집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어려워 스트레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의 자로 원래 그런 거야. 참어 인내 이러지 않고 힘들어 그래 내가 있잖아. 내가 있는데 뭐 당신은 전생에 뭐 우리는 전생이 없지만 그게 말이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전생에 무슨 복을 타고 나가지고 나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웃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웃으라고. 그래
나가자, 바람이나 쐬자 뭐 이러고 이렇게 맞춰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의 마음을 맞춘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남자의 마음은 한 길이라면 여자의 마음은 10길인 것 같아.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얘기할 때. 이럴 때는 난 스트레스가 많아. 이럴 때는 막 짜증이 나. 이럴 때는 막 화가 나. 그래? 알았어. 그냥 되도록 완벽하진 않지만 맞춰주고 얘기도 해주고.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이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남편들은 태생적으로 듣는 건 듣지만 말하는 거는 별로 이게 소질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들으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할 때 좀 난감합니다. 쫙 얘기하고 당신 생각은 어때? 아니 내 생각 묻지 말고 그냥 당신 생각만 다 얘기하고 나는 당신 하자는 대로 그냥 할 테니까 그냥 따라는 가는데 내 생각을 얘기하라고 할 때는 참 이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얼버무리면 당신은 왜 얘기를 안 해? 이렇게 또 그래서 얘기할 때 나는 이럴 때 무슨 얘기를 해야지 막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래 몇 자가 나오거든요. 설교하라고 하면은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는 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심각하면은 심각하게, 또 장난치고 아이같이 하면 또 아이처럼, 또 20대 30대에 우리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번에는 휴가는 어디로 갈까, 이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론은 돈 없으니까 나중에 하자. 그래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서로 마음이 맞아서 뭐 세계 일주는 왜 못합니까? 그러면서 결론은 그래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하자, 이걸로 결론을 삼으면 그때는 서로 친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대화가 안 되면, 이런 게 안 되면 남편은 한다고 파도처럼 아내에게 모든 에너지와 힘과 노력과 정성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팍 치지만 그때 아내는 확 올라갔다가 이건 우리 남편이 옷 사준 거야, 이거 반지 우리 남편이 결혼 뭐 몇 주년 사준 거야, 친구한테 자랑은 할 수 있지만요 그거 한 번 때문에 마음 문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여자분들 맞으면 아멘, 안 맞으면은 노멘. 맞아요 틀려요? 네. 자,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생방송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청취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1, 2, 3등 뽑아가지고 1등한 사람에게 상품권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연이 소개된 내용입니다. 자, 주제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청취자들이 겪은 잔소리를 공개하는데 그날 1등으로 뽑힌 잔소리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싸워오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김을 자를 때 4등분합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항상 나무라고 잔소리합니다. 남편은 김을 6등분해서 자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직사각형 김을 일단 한쪽 끝을 잘라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그 정사각형 김을 다시 작은 정사각형 4등분으로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 처음 길쭉하게 자른 그 조각을 반으로 자르면 6등분이 됩니다. 남편은 4등분 된 김은 너무 커서 먹기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오늘도 꿋꿋이 김을 4등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남편의 잔소리는 귀 따갑게 계속될 겁니다. 이 사연으로 그날 1등 먹었대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잔소리라고 하는 그것은 같은 이야기를,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잔소리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잔소리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왜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얘기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성공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란 일방적인 잔소리가 아니라 상호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4등분 해라 하면 4등분 하고 6등분 해라 하면 6등분 하면 대화의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잔소리가 된 이유는 뭡니까? 얘기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 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잔소리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는 가정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부 결혼을 하고부터 지금까지도 한 30년이 넘었을 거예요. 한 40년 돼 갈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도 잔소리를 하고 있고 그 잔소리를 듣고 지금도 잔소리 많다고 푸념하고 있는 가정을 압니다. 그 잔소리는 뭐냐 하면 반찬을 그날 먹을 거 그 양만 딱 들어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알고 계시는 그런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결혼하고부터 그것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의 대답은 뭐냐면 나는 손이 커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남으면 다시 넣어놓고 자꾸 세통해서 꺼내기가 귀찮다는 거예요. 남편은 뭐냐면 다시 넣어놓을 거를 왜 끄집어내냐는 거예요. 먹을 양만 끄집어내고 모자라면 좀 더 끄집어내고 그 먹고 싹 치우면 음식물 쓰레기도 없고 또 깨끗하고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힘든 일이에요. 이 일이 나라를 구할 정도로 북한의 이 사태를 해결할 정도로 그렇게 40년을 골머리 썩으면서 싸워야 될 그런 민족적인 시대적인 어떤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반찬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의 문제. 잔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 근데 이 대화의 기술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눈높이로 다가가야 돼요. 눈높이로. 특히 남편들이. 여자분들은 감수성이 예민해서 여러 가지 아이의 애교도 여자들이 있잖아요. 또 성숙한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엄마 같은 그런 모습도 있어요. 여보 이런 옷 좀 제발 입지 마. 왜 오늘 이렇게 입었어? 그 엄마의 그 아내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게 맞춰서 거기에 대화를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요.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라가 한 번 괴롭혀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꾸 괴롭히니까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생각에는 하갈을
내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할 때 이 사라의 마음은 아이의 마음이 아이의 자아일까요? 성인의 자아일까요? 부모의 자아일까요? 네, 부모의 자아예요. 그건 뭐냐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우리 집안을 생각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는, 이 보호하는 이 엄마의, 부모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의 자아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야, 뭐 어때? 애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찢고 뽑고 치고 받고, 형이 이스마엘이 형이니까 아마 이삭이 좀 말을 안 들으니까 좀 몇 대 쥐어 박았겠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대화가 됐을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성인의 그런 자아로 대답을 했다면 처음에 다 그래. 좀 기다려봐. 좀 크면 나아져. 내가 볼 때 이스마엘도 걔 나쁜 애 아니야. 생각이 있는 애야. 뭔가 이삭한테 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고치려고 한 거겠지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사라의 마음은, 기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는 이 인간하고 얘기를 하나 봐라. 그러면서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사라는 이제 이삭에 올인해요. 왜? 너의 아빠는 너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야. 너 뒤에는 나밖에 없어. 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너희 아버지 손에 너를 맡길 수 없어. 내가 너 인생을 지금부터 책임진다. 나는 너의 이게 보호하는 수호 선사 그 있잖아요. 보호하는. 그래서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을, 그 반응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매우 근심을 했어요. 며칠 근심했어요. 근심했다는 것은 사라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자아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자아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런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라를 2번씩이나 내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해를 입을까 봐.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여러분 사실래요? 어디 가서 여보, 나보고 여보 하지만 오빠라 그래. 오빠라고. 삼촌이라 삼촌. 왜? 총각처럼 이렇게 행사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여직원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와이퍼가 와가지고 여보 애들이 울어 이러면 이게 안 되니까, 그런 심리나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예요. 괜히 남편이라고 그랬다가 나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은 오빠 동생이라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 사라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뺐을 정도였어요. 자, 이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이에요. 자, 이런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웬만하면. 그런데 그래도 다음에 보면 사라가 죽을 때 심히 슬퍼하고 우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든든했고, 비록 과거에는 좀 이런 불미스러운 모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부부관계가 든든했기 때문에 이삭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졌을지 졌는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그 부모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이해를 해요. 아, 그래, 정말 문제가 크겠구나. 이 사라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정말 쉽게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임하고 하갈에게 이제 떠나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몰차일 수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이제 비로소 건강한 남편의 자리에 와서 아내의 마음을 살피고 아내와 대화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결정을 통해서 이삭으로 성장을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특별히 남편들이 알아야 되고 또 아내들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대화할 때 또 아내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또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런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풀어갈 줄 아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러면 만문이 닫혀요. 힘들겠네요. 어렵겠네요.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씩 우리 믿음으로 은혜로 풀어나가야죠.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애 달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서로 위안이 되고 소통이 되고 저게 되지. 성도들은 힘들게 와서 어렵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목사는 늘 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예배 드리라고, 11조 제대로 드리고 감사한 거 좀 제대로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대화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교회의 모든 가정에, 우리 가정뿐만 아니고 모든 가정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비록 과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처럼 마음의 상처, 여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남의 남자의 아내가 될 뻔했던 사라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축복의 가문이 됐잖아요. 우리 부부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녀들과 또 부모와 또 친지 권속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교회의 모든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고 교회를 영적인 부흥을 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부부관계,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가정들, 우리 부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